이 영상은 워 썬더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프랑스 전투 또는 프랑스의 함락이라 불리는 이 전투는 1940 여름 6 이어졌습니다. 폴란드 침공에 자극받아 프랑스와 영국은 나치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고, 이에 대응해 독일 국방부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그리고 물론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더 많은 지역을 침공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투는 독일의 큰 성공이었고, 아돌프 히틀러는 처음에 장기전에서 수백만 명이 희생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40세 전투에서 아돌프 히틀러는 2만 7천 명의 병력을 잃었고, 연합군은 약 7만 3천 명을 잃었으며 100만 명 이상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프랑스 전투를 다시 이야기하는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즈 오브 더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30 동안 전 세계는 많은 어려움에 시달렸습니다. 1929년 월스트리트 대공황이 있었고, 이는 완전한 경제 붕괴와 대공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더스트볼은 심각한 먼지 폭풍이 미국과 캐나다의 대초원 농업을 방해했던 시기였고, 여러 차례의 기근, 가뭄, 자연재해가 소련, 중국, 터키를 포함한 수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 독일의 불길한 위협이 있었습니다. 1938년 그는 오스트리아와 주데텐란트를 합병했고, 1939년 9월 1일에는 폴란드를 침공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영국과 프랑스 지도부는 독일의 군대를 철수하고 전쟁을 피하라는 최후 통첩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엔 답변이 없었고, 결국 프랑스와 영국은 9월 3일 독일에 선전포고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그리고 캐나다도 모두 이에 동참했습니다. 비록 영국과 프랑스가 폴란드인들에게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폴란드 침공에 앞선 몇 년 동안 프랑스는 이미 히틀러가 프랑스까지 침공할 가능성에 대비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어 계획에는 프랑스 전쟁부 장관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딴 마지노선 구축이 포함되었습니다. 마지노는 이 방어선 건설을 적극 추진한 인물이었습니다. 마지노선은 예상대로 콘크리트 요새, 장애물, 그리고 무기 시설들로 이루어진 방어선이었으며, 이 방어선은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와 접한 프랑스 국경을 따라 건설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의 목적은 독일이 공격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만약 공격을 감행하더라도 그 진격 속도를 늦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노선에 따라 건설된 요새들은 최첨단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었으며, 항공폭격과 전차 포격 모두에 거의 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새선에는 아르덴 지역 근처가 약점이었습니다. 험난한 지형으로 요새 구축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프랑스군 지도부는 아르덴 지역을 침공 경로로 볼 가능성이 낮다고 여겼으며, 침입하는 적군을 격파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만 취한다면 아르덴은 뚫을 수 없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군이 이 지역을 침공하면 침입자들이 느리게 이동해 프랑스군이 방역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당시 관계자들은 독일군이 이 취약점을 1940년에 이용할 줄 거의 몰랐습니다. 1939년 9월 7일 폴란드 침공 이후 프랑스는 자를란트 주를 침공하는 자르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은 독일이 폴란드 전투에 집중하느라 소홀히 했던 서부 전선을 공격하여 폴란드에서 독일로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자르 공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침공이 신속하고 효과적이어서 히틀러는 병력을 빠르게 독일로 돌려 프랑스 침공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프랑스 전투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프랑스가 여전히 제1차 세계대전의 전술을 사용했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종종 느리고 비효율적이었으며 고정포병의 운송과 배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군은 9월 17일 독일에서 철수했고, 같은 날 소련이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이는 소련과 나치 독일의 합의 결과였습니다.
그 후 8개월 동안 연합군의 군사작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는 나중에 가짜 전쟁이라고 불렸으며 1939년 9월부터 1940년 5월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큰 군사작전은 없었지만 연합군은 경제 제재를 통해 독일을 압박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제재에는 독일로 가는 보급품을 제한하기 위한 해상 봉쇄와 독일 상선의 레이더 선박을 장악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플랜 에일4라고 불리는 작전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전은 영국이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침공하여 독일이 군수 자원 생산에 중요한 철광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1940 4월 이 작전은 독일군을 저지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여겨져 보류되었습니다. 1939년 11월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한 후 겨울 전쟁이 발발하자 또 다른 계획이 제안되었지만 필요한 병력이 모였을 때쯤에는 이미 겨울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후원해준 워썬더에 감사드립니다. 워썬더는 가장 포괄적인 군사 차량 전투 게임으로 PC,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모바일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탱크 엔진 소리, 냉전 제트기의 휘파람, 현대공격 헬리콥터의 정밀함까지 워썬더에서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10개의 주요 국가에서 2,500 넘는 차량을 제공하며 정강이부터 오늘날까지의 시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급기와 장갑차부터 초음속 제트기와 유도 미사일 구축함까지 모든 것을 지휘하게 되며 각각이 놀라운 디테일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워썬더의 치열한 전투에 몰입해보세요.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한 차량, 사실적인 그래픽, 그리고 진짜 같은 사운드 효과가 여러분을 우리 시대 가장 강력한 전쟁 기기의 조종석에 앉혀줍니다. 오늘 7천만 명, 이 넘는 전 세계 플레이어들과 함께 에픽한 플레이어 vs 플레이어 전투에 참여하고 워썬더만의 압도적인 고품질 콘텐츠와 숨막히는 경험을 직접 느껴보세요. 군사 역사 팬들에게 이보다 더 잘 맞는 게임은 없습니다. 이 기계들은 외형뿐만 아니라 다른 점도 인상적입니다. 워썬더는 게임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피해 모델링을 자랑합니다. 각 차량은 모든 부품이 정밀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엔진, 승무원, 연료 탱크, 무기 장갑 모두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투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워썬더가 단순한 게임을 넘어 군사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세부 묘사, 물리 엔진, 사운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어 실제 전투의 치열함을 완벽하게 재현합니다. 또한 차량의 역사적으로 정확한 위장, 데칼,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만든 장식까지 장착할 수 있는 완벽한 커스터마이즈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좋아하는 부대 마크를 재현하거나 전장에서 돋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워썬더를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PC와 콘솔에서 기대할 수 있는 대규모 전투와 전술적 깊이를 그대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빠른 속도의 전투에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완벽한 전장을 즐기세요. 이런 게임이 취향이라면 고정 댓글이나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 PC,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또는 모바일에서 가입해보세요. 완전히 무료이고 신규 플레이어나 지난 6 동안 PC나 콘솔에 접속하지 않은 복귀 플레이어를 위한 대형 보너스 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보너스 팩에는 한정판 이글 오브 밸러, 차량 장식, 10만 실버 라이온, 그리고 진행 속도를 높여주는 7일 프리미엄 계정 이용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너스는 한정된 기간 동안만 제공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저희를 지원해주신 워썬더에게 감사드립니다. (1939년 10월) 여섯째 날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지 한 달 조금 넘은 시점에 아돌프 히틀러는 베를린의 국회의사당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침공의 성공을 자축한 뒤 프랑스와 영국이 자신의 평화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히틀러는 만약 프랑스와의 전쟁이 계속된다면 언젠가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는 다시 국경이 생길 것이지만 그곳에는 도시 대신 폐허와 끝없는 묘지들만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용문 끝. 말할 필요도 없이 프랑스와 영국 모두 이 화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 세계적으로 히틀러가 정직하게 평화를 약속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듯 했습니다. 미국 언론인 윌리엄 시라 역시 히틀러가 전혀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5번, 6번쯤 재생된 오래된 축음기 음반 같다고 말했습니다. 연합군이 이른바 평화협상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히틀러는 10월 9일 총통지시 제6호를 발령했습니다. 이 지시는 서방을 공격하는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이었지만 이러한 계획들은 독일군이 군대와 전반적인 군사력을 몇 년에 걸쳐 증강할 수 있다는 전제에 세워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저지대를 신속히 침공 점령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연합군의 저지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지시에 프랑스 공격 계획은 없었으나 아돌프 히틀러는 전체 계획 지원을 위해 프랑스 국경 지역 최대 점령을 명령했습니다. 10월 10일과 12일 영국과 프랑스가 아돌프 히틀러의 평화 제안을 거절하자 저지대 국가 침공을 위한 추가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 작전 계획은 배치 지침 번호로 명명됐습니다. 1번 즉 황색 작전이었으며 최초의 이러한 계획은 10월 19일 육군 최고사령부 참모총장 프란츠 할더 대장에 의해 제시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벨기에 중앙을 통해 정면 공격을 감행하면서 연합군을 솜강까지 밀어내는 것이었고 그 대가로 약 50만 명의 독일군 병력이 희생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독일 군사 지도부는 막대한 희생이 국가에 큰 부담이 되어 당분간 군사 행동이 어렵고 프랑스 공격 재개에도 수년이 걸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기록에 따르면 히틀러는 이 계획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원했고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처럼 기갑 돌파를 실행하라고 부하들에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군 지도자들은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고 프랑스처럼 선진화된 군대를 상대로 그런 전술을 쓰는 것은 무모하다고 총통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전술이 폴란드처럼 허술한 군대를 상대로만 통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망한 히틀러는 국방군이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공격을 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공격을 신속히 시작하면 정보 유출이나 연합군의 군사 준비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연합군이 준비하면 독일이 침공 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군 지도자들을 설득해 10월 25일에 공격을 감행하려 했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임무를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흘 후 프란츠 할더는 독일군의 네덜란드 공격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아돌프 히틀러는 11월 5일에 육군 총사령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지대 국가 침공을 11월 12일에 하자고 했습니다. 총사령관은 베르마우트가 폴란드 침공에서 회복하지 못했다며 반대했습니다. 며칠 후 아돌프 히틀러는 악천후로 계획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 몇 주와 몇 달 동안 독일군은 계속해서 좌절을 겪었습니다. 역사 지도자들은 아돌프 히틀러가 베르마우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폴란드 침공 중에 발생한 대규모 장갑차 손실과 같은 특정한 일들이 전체 군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군 집단사령관 게르트 폰 룬트슈테트 장군은 프란츠 할더의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폰 룬트슈테트는 할더의 계획이 지금까지 독일군을 승리로 이끈 전술과는 다른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베르마우트가 연합군을 격파하기 위해서는 돌파하여 포위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참모장 에리 폰 만슈타인과 상의했고 만슈타인은 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40년 1월 10일 독일 비행기가 실수로 벨기에 영공을 비행하다가 격추되어 추락하면서 계획의 이전 초안이 연합군에 의해 압수되었습니다. 조종사는 그 계획을 불태우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둘 다 연합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이 실수가 있기 전까지 히틀러는 1월 17일 또는 그 이전에 황색 작전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며 이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크게 분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목격자는 히틀러의 분노를 내 평생 본 분노 중 가장 거센 폭풍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총통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입에 거품을 물며 주먹으로 벽을 치고 참모진의 무능한 자들과 배신자들에게 최악의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사형까지 위협했습니다. 최종 작전 계획은 독일군이 주로 벨기에를 통해 아르덴 지역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그곳은 프랑스의 요새화된 마지노선 중 가장 약한 지점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공격받은 또 다른 이유는 프랑스가 덜 숙련된 병력, 즉 제2군, 제9군, 사단으로 방어한다는 점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은 A 집단군이 나미르와 스당 사이를 통과해 아미eng을 향해 진격하는 한편 B 집단군은 북쪽에서 기만 공격을 실시해 연합군을 벨기에로 유인한 뒤 그곳에 묶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작전 지침으로 발령됐습니다. 사건 옐로우 사호는 1940년 2월 24일 발령되었고 히틀러는 결정적 승리 가능성 때문에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는 초안이 수정될 때마다 이런 승리를 계속 추구했습니다. 공격에 앞서 독일은 400만 명이 넘는 독일 육군 병력, 100만 명이 넘는 공군 병력, 18만 명의 해군 병력, 그리고 약 10만 명의 무장 친위대, 슐츠슈타펠 전투부대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이 중 약 300만 명이 프랑스 전투에 투입됐습니다. 이 숫자는 인상적이지만 당시 육군의 약 45%는 40세 전후였고 약 50%는 몇 주밖에 훈련을 받지 않은 병사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시점에 독일 사단의 약 50%만이 작전 수행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많은 부대가 제대로 장비를 갖추지 못했으며 특히 프랑스와 영국군에 비해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연합군 역시 전쟁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연합군은 독일군보다 약 45% 더 많은 무기와 차량을 가졌으나 특히 영국군은 전쟁 보급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1936년부터 부분적으로 1939년부터는 완전히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인들이 자신들의 역할에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 연합군의 계획과 그 실행 사이에 간극이 생겼습니다. 영국군은 훈련과 실질적인 준비가 부족했으며 역사가들은 약 15만 벌의 바지, 35만 장의 담요, 40만 개가 넘는 텐트, 그리고 60만 켤레의 군화가 부족했다고 지적합니다. 1939년 말까지 벨기에는 자국 북동부의 알베르 운하를 따라 방어선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한편 프랑스 군 지도자들은 주변 지형을 분석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과 인력을 고려하여 군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처음에는 프랑스군이 동쪽을 방어하고 서쪽을 공격하면서 벨기에로 진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벨기에는 2차 세계대전 초기에 중립국이어서 프랑스와 방어 계획을 통합하기 어려웠습니다. 프랑스는 히틀러가 벨기에를 침공해 중립을 깨면 벨기에가 즉시 보복하고 연합군의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 믿었고 그로 인해 프랑스가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군 대부분은 벨기에 국경에 배치되어 즉시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연합군의 이전 전술인 이 계획이 프랑스 육군 장군 모리스 가물랭이 제안한 D 계획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가물랭은 벨기에 중부에 위치한 85km 길이의 딜 강을 따라 독일군의 진격을 저지함으로써 그들의 진군을 막으려 했습니다. 두 계획 모두 벨기에 전진 방어를 위해 고안됐으며 D 계획은 이 계획과 비슷하지만 전선이 약 43-80km 더 짧았습니다. 가물랭은 이후 독일군이 엔트워프 서쪽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만약 연합군이 스헬트강 하구를 장악한다면 자원과 보급품을 운송할 수 있고 네덜란드군과도 접촉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비교적 잘 훈련된 부대들이 포함된 제7군 1939년 12월 예비군에서 제외되었고 이 발표 이후 제1군단 그 자리를 대신하여 하구에 도달하고 틸비르흐나 브레다에서 네덜란드군과 연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계획의 수정안으로 인해 플랜 D야의 브레다 변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프랑스 최정예 부대가 북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독일군은 아르덴을 통한 공격 준비와 함께 주력 병력을 남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1940년 봄 가멜랭은 독일군이 아르덴으로 이동 중이라는 여러 보고를 받았고, 정보에 따르면 독일군은 5월 8일에서 10일 사이 스당 근처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멜랭은 플랜 D의 브레다 변형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전투 전략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룩셈부르크는 황색 작전에서 독일군이 최초로 침공한 국가였습니다. 1940 5월 20하루 밤 9시 단치히라는 암호명이 모든 독일군 사단에 전달되어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저항 없이 룩셈부르크를 점령했습니다. 이후 비집단군은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상대로 교란 공격을 시작했고, 다음날 아침에는 여러 낙하산 부대가 로테르담 근처 헤이그와 벨기에의 알베르 운하 근처 에벤 에마엘 요새에 기습 상륙을 감행했습니다. 독일군의 예상대로 프랑스 제1군단은 최정예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비집단군에 대응하기 위해 파견되었고, 그 결과 남은 연합군은 더 취약해졌으며 연료도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전투 능력이 약화되었습니다. 프랑스 제7군, 이 네덜란드 국경을 넘었을 때 네덜란드 군대가 이미 후퇴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엔트워프로 돌아가 도시가 점령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때 독일군은 강력한 공군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군은 247 중폭격기, 147 전투기, 424 융커스 주52 수송기, 그리고 12 하인켈 HA59 수상기를 출격시켰습니다. 모두 네덜란드로 향했습니다. 반면 네덜란드 공군은 전투기 144 보유하고 있었고, 그중 약 50%가 첫날 만에 파괴되었습니다. 네덜란드 공군은 겨우 몇 대의 독일군 비행기만 격추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편 지상에 있던 독일 제18군 병사들은 로테르담 전투에서 다리를 점령했고, 17 건설된 일련의 방어선인 뉴워터라인 대부분을 우회하여 그 방어선의 일부인 홀란트 요새를 돌파했습니다. 독일은 헤이그 주변의 네덜란드 비행장들과 도시 자체를 점령하려고 시도했지만 그 위치를 지키지 못해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항공기를 잃었습니다. 프랑스군이 저지에 실패하자 5월 13일 제9기갑사단의 증원군이 로테르담에 도착했습니다. 5월 14일에 도시 중심부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한 추가 폭격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네덜란드군은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독일군에 맞서 잘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국의 추가적인 파괴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항복했지만 네덜란드군은 특히 젤란트 전투 등에서 프랑스군과 계속 싸웠습니다. 혼란이 끝난 후 네덜란드는 약 5,000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이 중 2,559 민간인이었습니다. 벨기도 동시에 침공받았고, 독일군은 공격 첫날 24만의 벨기에 항공기 179 중 83 파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기에는 훌륭한 방어를 펼쳤으며 특히 알베르 운에서는 독일군이 돌패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독일 지휘부에게 우려를 주었는데 연합군이 계속 주의를 분산시켜야만 A 집단군이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에벤 에말 요새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요새는 1931년부터 1935년 건설됐으며 독일군의 벨기에 진입에 대비해 설계됐습니다. 현대적으로 건설됐지만 이 요새는 5월 10일 낙하산 부대가 착륙해 폭발물로 포탑을 무력화하고 운하 다리를 점령하기 전 신속히 제압됐습니다. 길이 확보되자 벨기에 당국은 계획보다 5길 앞서 디일강으로 부대를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와 영국은 벨기에군이 침공을 몇 주 막아줄 것이라 믿고 준비 시간을 기대했으나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한우와 장블로의 마을에서 방어 진지를 구축할 계획이었고, 프랑스 제1군은 장블로의 와브르 축을 방어하며 프랑스 기병군단은 한우로 이동해 독일군의 진역을 지연시켜
제1군 이 장블로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우 전투는 지금까지 벌어진 전차전 중 가장 큰 규모였으며 프랑스군이 105차량을 잃었지만 독일군 전차 160 격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군이 계획적으로 후퇴한 후 독일군은 많은 전차를 수리할 수 있었고 약 50홉 여전히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기록에 따르면 기병 군단은 훌륭한 임무를 수행하여 독일군의 주의를 충분히 끌었고 그 사이 제1군 은장블로에서 참호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이틀간 독일 제6군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제1군은 아르덴과 웨즈강을 건너온 독일군의 반복된 기습 공격에 장블로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군이 계속 후퇴해 릴로 이동하면서 연합군 방어선이 무너지고 독일군이 벨기에를 거의 저항 없이 점령했습니다. 세당 전투는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불과 며칠 동안 벌어졌으며 독일군은 황색 작전의 일환으로 적군을 포위할 계획이었습니다. 연합군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침공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A 집단군은 웨즈강을 건너 세당으로 향했고 항공 지원을 받아 5월 12일 아무런 저항 없이 세당을 점령했습니다. 근처 프랑스군은 곧바로 제압됐습니다. 5월 14일 프랑스군과 영국군은 독일군 교두보 파괴를 시도했으나 독일 항공기의 강력한 폭격으로 실패했습니다. 이때 네덜란드가 항복하자 영국 총리 처칠은 상황 확인을 위해 프랑스로 갔습니다. 그가 프랑스 지도자들에게 예비군이 없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프랑스군은 모든 병력을 D 계획과 독일 침공에 투입했습니다. 15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군은 독일군의 교두보를 공격했지만 병력 간의 지연과 혼란 때문에 상대방의 계획을 좌절시키려던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5월 19일 프랑스 제9 군의 앙리 지로 장군이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지로 장군은 9일 전 제7군 소속으로 네덜란드에 파견됐고 이후 병력이 감소한 제7군은 제9군에 편입됐습니다. 그의 포로 소식은 많은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앞으로 어떤 운명이 닥칠지 걱정하게 했습니다. 한편 독일군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진격을 계속했으며 5월 20일에는 그들의 목표였던 영불 해협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세당 점령 이후의 목표였으며 이로써 독일군은 영국 원정군과 벨기에군 잔여 병력 그리고 프랑스 북부 해안에 있던 3개의 프랑스 야정군을 포함한 연합군의 주력을 포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국 원정군은 독일의 최정예 제7 기갑사단과 무장 친위대를 모두 격퇴했습니다.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았지만 영국 원정군 지휘관 존 고트 장군은 병사 철수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결국 상관을 설득해 해상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나중에 이 시기 영국군에게 오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는 영국군이 이제 불가피해진 프랑스의 몰락을 피해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재정비를 하고 있으며 곧 증원군과 자원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5월 21일 아라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는 연합군이 감행한 방역이었습니다. 연합군이 독일군에 고립된 후 방역은 제대로 조율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연합군이 여전히 벨기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와 영국군 지도자들은 아라스에서 공세를 계획했습니다. 자원과 병력이 부족했지만 연합군은 장갑차로 아라스 남쪽을 진격해 초기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한번 포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해가 진 후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모든 진전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그 전투 자체는 실패였지만 히틀러가 아라스의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자신의 판저부대에 정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연합군은 다이나모 작전과 덩케르크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해협 항구들을 보강할 수 있었습니다. 5월 28일 러폴드 국왕의 항복 명령에 따라 벨기에는 완전히 나치 독일의 지배에 들어갔고 미래는 암울해 보였습니다. 이후 다이나모 작전이 전개되어 프랑스 북부 덩케르크의 해변과 항구에서 33만 8천 명이 넘는 연합군 병사들이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9일간 진행됐고
철수 작전 중 단 3일 만에 약 18만 명의 연합군 병사가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5월 29일 철수 작전이 공식 보도되자 많은 민간인 선주들이 프랑스로 가 병사들의 영국 귀환을 도왔습니다. 이틀 후 덩케르크의 부두가 심하게 파손되어 정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윌리엄 테넌트 선장은 해변과 이스트볼을 이용해 배를 정박시키기로 결정해 더 많은 병사를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군 마지막 부대는 6월 3일 덩케르크에서 철수했고 다음날 프랑스 병사 수송을 위해 선박들이 다시 왔습니다. 약 2만 6천 명이 구조됐으나 이미 3만 4만 명이 독일군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수십만 병사가 구조됐지만 연합군은 많은 장비를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수 작전 중에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프랑스군은 약 1만 6천 명을, 영국군은 약 1,000명을 잃었습니다. 또한 연합군은 덩케르크 전투에서 6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프랑스에 고립된 영국군을 거대한 군사적 재앙이라고 표현했으며 그들의 구출을 구원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내륙 쪽에서는 6월 1일 프랑스 군인들이 릴 포이전 이후 독일군에 항복했습니다. 이 포이전은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벌어졌으며 더 많은 연합군이 덩케르크로 향해 그곳 전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철수 작전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던 프랑스 군인들은 수적으로 열세이고 무기와 전략에서도 뒤처졌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중화기와 최전개 기갑 부대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프랑스군 병력은 크게 줄었고 동맹국 지원도 기대할 수 없이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백만 명의 민간인 난민들이 전쟁을 피해 탈출하려 하면서 수천 대의 자동차와 마차가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군대가 이렇게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한때 2만 3천 명이 살던 샤르트르 주에는 이제 800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릴시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며 주민 수가 20만 명에서 단 2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프랑스 전투의 두 번째 단계인 타적레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전투는 6월 5일 솜 강과 N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독일군은 프랑스군을 쉽게 제압할 거라 예상했으나 이후 3주간 프랑스군은 추가 공격을 막으려 용감히 저항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은 수리소와 보급 창고와 가까워지면서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전보다 더 밝아졌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10만 명이 넘는 프랑스 병사들이 노르망디와 브르타뉴에 여러 항구를 통해 귀국하면서 병력 수가 늘어났고 이전에 폐기됐던 장갑 차량들도 확보해 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사기가 높았습니다. 프랑스군 장교들은 혼란과 참상을 견디며 독일군을 상대할 지식과 경험이 늘었다고 느끼며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무기와 차량 등 보급품에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프랑스의 포병과 전차가 독일산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독일군도 프랑스 점령 의지가 매우 강했습니다. 비군단의 모든 사단이 파리 양쪽에서 공격을 시작했고 48 지난 후에도 돌패 실패했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고 계속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기갑 차량 부대가 프랑스군을 격퇴하기 위해 투입되었지만 독일군의 공격은 다소 조잡했고 결국 초기 공격에서 500 장갑차 중 80 잃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시기쯤 교두보를 확보하긴 했지만 독일군은 N강을 건너지 못했고 아미엥시에서는 프랑스 포병의 사격에 의해 계속해서 밀려났습니다. 프랑스 포병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공군이 투입되었고 그 덕분에 보병과 장갑차가 느린 속도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된 지 사흘째가 되어서야 그들은 마침내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여전히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독일군의 도하를 막기 위해 여러 대의 폭격기가 투입되었지만 결국 그들의 노력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한편 아부빌 근처에서는 프랑스군이 밀려 후퇴를 강요당했고
결국 세느강을 건너 다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6월 12일 영국 제51 하이랜드 사단과 프랑스 제9군단 이 생발레리앙 코트에서 항복을 강요당했습니다. 6월 14일 프랑스 파리 함락. 독일군은 생강을 건너 노르망디를 지나 6월 18일 셰르부르 항구를 점령했습니다. 이 시기 독일군은 병력이 분산되어 취약한 지역도 있었지만 프랑스군은 상공을 끊임없이 이동하는 독일 공군의 위력 때문에 공격이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독일 공군은 전투 내내 제공권을 유지했고 프랑스 공군은 격추된 전투기를 보충하지 못해 붕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남아있던 항공기들은 추가적인 파괴를 피하기 위해 당시 프랑스령 북아프리카로 이동했습니다. 전쟁 내내 마지노선은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의 공격은 8달 동안 이어졌고 독일군 46 사망하고 추가로 251 부상당했습니다. 전투에서 프랑스 병사 2명만 사망했습니다. 6월 이 되자 독일군은 다시 이 요새에 주목하며 솜강을 건너는 동안 프랑스군이 요새를 쓰지 못하게 막으려 했습니다. B군단이 파리 점령에 앞서 공격을 시작한 후 A군단은 마지노선의 후방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15일 남은 소수 프랑스군은 독일군 공격에 대비해 이 지역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어진 전투는 더디고 힘들게 진행되었으며 프랑스군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강한 저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노선의 요새들은 하나씩 점령당했습니다. 여러 독일군 사단이 A군단을 지원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중포와 박격포로 무장한 이들은 남아있던 프랑스군이 6월 17일 보주 산맥으로 이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같은 날 다른 독일군 부대가 스위스 국경에 도달하여 마지노선 방어선을 프랑스 본토와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6월 22일 프랑스와 독일이 휴전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프랑스 부대들은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마지노선에서 독일군에 저항했던 일부는 휴전 협정이 발효된 후인 6월 25일에 결국 항복했지만 다른 이들은 프랑스군 지도자들이 저항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뒤인 7월 10일까지 계속 싸웠습니다. 휴전협정은 프랑스를 사실상 둘로 나눴습니다. 한 지역은 명목상 프랑스의 독립으로 남았고 다른 지역은 독일군에 점령당했습니다. 협정으로 프랑스 해군과 공군은 무력화됐지만 독일군에 넘기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추가 조항들은 프랑스 내 격렬한 논쟁과 일부 저항을 일으켰습니다. 한 조항은 이탈리아 요구에 따라 조건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또 다른 조항은 프랑스 영토에서 발견된 독일 국적자를 독일에 인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강제 수용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독일군은 이 조치가 전쟁을 조장한 난민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프랑스로 망명한 독일계 유대인을 완곡하게 이른 표현이었습니다. 이후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추가 휴전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탈리아는 프랑스의 소규모 영토만을 점령했지만 툴롱, 비제르트, 아작시오, 오랑의 요새화된 지역과 해군 기지의 비무장화도 요구했습니다. 1940년 7월 10일 프랑스의 파시스트 동조자 피에르 라발은 프랑스 의회가 해산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시 프랑스, 즉 프랑스 국가는 훨씬 더 권위주의적인 체제에서 운영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군대를 지휘했던 프랑스 원수 필리프 페탱이 그 정점에 있었습니다. 폴 레이노 전 프랑스 총리는 6월 16일 사임하며 후임으로 필리프 페탱을 추천했습니다. 프랑스 국가가 수립된 후 이전의 혁명적 구호인 자유, 평등, 박애는 노동, 가족, 조국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피에르 라발은 나치 정권의 유화적이었고 그들과 협력하며 프랑스의 미래가 독일의 성공에 달렸다고 믿었습니다. 프랑스 군인들은 휴전 후에도 오랫동안 독일군에 저항했습니다. 새로운 프랑스 정권의 대표적인 비평가 중 한 명은 샤를 드골로
그는 군 장교였으며 영국으로 탈출해 독일 점령에 맞서는 저항의 목소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지역 운동이 늘고 성장했지만 번성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1940년 여섯 전투는 피비리고 지루했습니다. 아마도 프랑스와 영국이 자신들의 군사적 우월성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독일군이 별다른 저항 없이 여러 나라를 침공하고 점령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프랑스는 수적으로 열세이고 무장도 부족한 상황에서도 수많은 용감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잘못된 군사 전략과 지도력 부족으로 인해 결국 나라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양측 모두 약 350만 명의 병력을 운용했지만 연합군의 피해는 주축국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연합군은 7만 3천 명의 병사를 잃었고 추가로 24만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만 5천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170만 명이 넘는 병력이 적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합쳐서 643 전차와 항공기를 잃었습니다. 반면 프랑스 전투에서 독일은 2만 8천 명이 넘는 병력을 잃었고 11만 1천 명이 넘는 병력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추가로 19,384 실종되었고 전투에서 2,250달하는 전차와 항공기가 손실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워 썬더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정 댓글이나 설명의 링크로 PC,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모바일에서 바로 무료 플레이하세요. 그리고 게임을 처음 하시거나 마지막으로 전장에 나선 지 6 지났다면 한정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보너스 팩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PC와 콘솔 모두에서 프리미엄 차량과 다양한 인게임 보상이 포함되어 있으니 놓치지 말고 오늘 바로 워 썬더에 참여하세요.